미국이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 한 해 한 번도 못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에서 석유시설들이 봉쇄되거나 공격받고 있어 유가 급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불법 체류자 7만 2천 명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고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로 9억 1,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민감 지역에서의 이민 단속을 자제하고 연방 요원들의 신분을 밝히는 등 두 가지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게다가 올 한 해 한 번도 못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수주간 지속되면 미국 경제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해 물가와 실업률만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 경제 전반이 요동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3.50 내지 3.75%에서 또 동결했습니다. 11대 1의 표결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올해에는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예측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 급상승과 성장 냉각, 실업률 급등을 초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마저 엄습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를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100 내지 $110까지 치솟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에 근접하고 있어 물가 급상승으로 이어질 게 분명해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되거나 자칫하면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중동전쟁 직전에 이미 불경기 문턱까지 추락하고 있었는데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불경기보다 무섭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물가와 실업률만 급등하는 70년대 고통을 겪게 될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이번 중동전쟁 전인 2025년 안에 일자리를 고작 18만 1,000개, 한 달 평균 15,000개 늘리는 데 그쳐 극심한 취업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올 1월 미국의 일자리는 마이너스 9만 2천 개 감소와 실업률 4.4% 상승으로 최악의 고용 성적을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4.4%에서 4분기에는 수정된 0.7%로 급추락해 불경기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연준이 지켜보는 코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월에 3.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비틀대던 미국 경제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 돼버려 올해 불경기로 추락하거나 불경기보다 무섭다는 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공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을 당초 20%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초반에 벌써 35%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올 한 해 기준금리를 단 한 번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잘해야 올해의 마지막 해인 12월에 한번 0.25포인트 내리거나 아예 한 번도 금리를 내리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했으나 19명 중에서 7명이나 올해에는 단 한 번도 못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MD그룹의 투자자들이 내다본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다음번 회의인 4월 29일에는 97%나 되고 6월 17일에도 82.5%, 7월 29일에도 70.3%, 9월 16일에는 57%, 10월 28일에는 51%로 올라잡고 12월 9일에나 인하 가능성이 40.3%로 동결 가능성 39%보다 높아질 것으로 수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석유 시설들이 봉쇄되거나 공격받고 있어 지구촌 경제를 얼어붙게 할 유가 급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내지 110달러를 향해 오르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4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고 있어 유가 급등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카타르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가스필드인 사우스파스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두 나라가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더 급등하기 시작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00달러, 영국 브렌트유는 110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전쟁 개전 이래 67달러에서 34%나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갤런당 27%, 85센트나 급등했습니다. 18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84센트로 2월 28일 개전 이래 85센트 대폭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 4달러에 육박하면서 워싱턴 DC는 3달러 94센트를 보이고 있고 메릴랜드는 3달러 80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7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5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주평균 휘발유 값이 18일 현재 5달러 56센트로 올랐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5달러 6센트, 하와이는 5달러 2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출구를 조속히 찾지 못하면 유가 급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곧 가시화될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20%인 하루 2천만 배럴을 통과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3주 동안 봉쇄할 경우 4월 말에서 5월에는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달러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5월에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달러 36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 고실업률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5년 한 해 국토안보부가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밝힌 불법 체류자 220만 명 중에서 7만 2천 명이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로 9억 1,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으로 불법 체류자 추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와 지원 없이 자비로 대부분 미국을 떠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 해인 2025년 한 해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 72만 2천 명, 자기 추방, 자진 출국 220만 명을 비롯해 30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기록적인 성과로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지난해 5월부터 CBP 홈앱을 통해 신고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는 프로젝트 홈커밍을 시행하며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출국 보너스는 처음에는 1인당 1,000달러였으나 지금은 2,600달러로 인상돼 있습니다.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첫 해인 2025년 한 해 220만 명에 달한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으나 CBP 홈앱을 통해 신고하고 지원까지 받은 불법 체류자들은 7만 2천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0만 유저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신고와 지원받은 불법 체류자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 언론들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5년 안에 CBP 홈앱을 통해 신고하고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7만 2천 명으로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모두 9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만 2천 명 중에 과반을 넘는 3만 7,281명은 이미 구치시설에 수감돼 있다가 자기 추방, 자진 출국에 서명하고 지원을 받은 추방 대상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2억 달러나 들여 자기 추방 캠페인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홈커밍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스스로 떠났다는 220만 명이 확실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을 스스로 떠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다수는 CBP 홈앱을 통해 당국에 신고하고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알리지 않고 자비로 출국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아예 CBP 홈앱을 잘 모르거나 다루지 못해 자비로 귀국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출신국에 도착하는 대로 출국 보너스를 은행 계좌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수차례 미국 당국에 연락을 취한 후에나 상당한 시일이 걸려 프리페이드 카드로 받았다는 외국인들로 깔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이 학교와 병원 등 민감 지역에서의 이민 단속을 자제하고 지역 당국의 연방 요원들의 신분을 밝히는 등 두 가지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풀기 위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측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쳐 구체적인 협상이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을 넘긴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찬성에 대한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 쪽의 불법 이민 단속 개선 요구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나 최근 두 가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톰 호먼 국경총수와 제임스 브래드 입법보좌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밝힌 두 가지 개선 조치들은 민주당 요구의 핵심을 계속 외면하고 있으나 두 가지 방안에선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백악관은 학교와 병원 등 이른바 민감 지역에서의 불법 체류 이민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민감 지역에 어디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민감 지역으로 학교와 병원만 언급한 반면 민주당 측은 학교와 병원 이외에도 법원과 교회, 보육시설, 투표장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악관은 지역 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 단속에 나선 연방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할 경우 보이는 신분 아이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지역경찰과 보안관 등 사법당국 요원들처럼 연방 요원들도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는 신분 아이디 배지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언더커버, 즉 비밀 조사 요원들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민주당 측의 개선 요구에 대해 대다수를 거부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모욕적인 요구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행정부 차원의 영장이 아니라 사법부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범 체포에선 불가능한 요구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행정부의 무기 사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에는 백악관과 공화당 측이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공식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등 기술과 상관없이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권리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까다로운 증권 규제가 풀리며 합법적인 금융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투자자와 기업이 어떤 가상자산이 규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기존 금융상품과 구분해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특정 기업이나 발행 주체의 경영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과 이용 수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으로 봤습니다. SEC는 특히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이자 지급 능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NFT나 밈코인과 같이 수집 목적이 강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별도 분류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의 미술품이나 한정판 수집품처럼 희소성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돼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니어스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발행자가 만든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규제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SEC는 디지털 증권, 즉 토큰 형태의 증권 개념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 등 기존의 증권으로 인정되는 자산이라면 그것이 종이 문서가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자산의 본질적 성격이 증권이라면 법적 지위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의 증권 여부를 두고 판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자산이 규제 대상인지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